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갑상선암의 치료법을 잘 알려면 갑상선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법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의 위치는 이제 처음 외래에 오시면 이제 환자분들은 보통 나는 갑상선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보통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갑상선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이제 목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과목이 내분비외과거든요. 갑상선 내분비외과. 그래서 내분비라는 거는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호르몬을 다루는 기관이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서 나오는 뇌하수체 호르몬, 그 다음에 목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신장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부신 호르몬,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같은 췌장 호르몬, 그리고 남자의 고환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여자의 난자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내분비 즉 호르몬이고요. 그 중에 제가 그 외과에서 다루는 부분이 갑상선 호르몬, 옆에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췌장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 이렇게 4개를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신의 종양이 생긴 케이스를 이제 로봇으로 수술한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부신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고 부신은 약간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갑상선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기능이 있느냐를 봤을 때 갑상선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갑상선에서만 만들어지거든요. 좀 이해가 좀 너무 쉽게 말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서 만들면 그거는 내분비 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분비 기관은 딱 그 이름이 정해진 데서만 호르몬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사람의 대사 과정을 촉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면 대사가 촉진되고 갑상선 기능이 내려가면 대사가 떨어지게 돼 있어서 살이 찌거나 뭐 붓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가장 잘 알려진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임산부에서 그 임신 4개월까지 그 태아에서는 아직 갑상선이 생기지를 않아 있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태아의 뇌와 뼈의 성장을 위해서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이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한테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하고 또 신생아에서도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까지는 뇌가 발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몰랐던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신생아에서도 태어난 아기가 갑상선이 없는 채로 그런 돌연변이나 이런 기형으로 태어난 어린이들은 키가 덜 자라고 이제 뇌 발달이 떨어져서 지체 장애자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은 열 발생, 뇌와 뼈의 성장,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 이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이상이 오면 이제 저하증과 항진증 이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의 중추를 다루는 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갑상선을 자극하면 항진증이 이제 많이 자극하면 항진증이 되게 돼 있고 조금 자극하면 저하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항진된 분들은 몸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기 때문에 땀이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와서 일단 심박수와 심박출량이 계속 맥박이 계속 빨리 뛰니까 당연히 이분은
그냥 자고 있는데도 마라톤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계속 심장이 빨리빨리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게 돼 있죠. 계속 밤에도 이제 잘 때도 운동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동작이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경우고요. 체중 증가는 이제 사실은 몸이 붓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사 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 때 몸이 붓고 그래서 물이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체중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박수와 심박출량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에 어떤 병이 있는가? 기능에 문제점이 있는 저하증과 항진증에 대해서는 방금 알아봤고, 갑상선 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양성결절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암 말고 양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 갑상선 염증은 이제 농이 생기는 그런 염증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가족력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게 거의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타나는, 급성보다는 좀 천천히 나타난다는 뜻에서 아급성 갑상선염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출산 후에 나타나는 산후 갑상선염이 있는데 산후 갑상선염도 꽤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이제 자가 면역 항체가 생겨가지고 갑상선 세포를 공격해서 갑상선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어렸을 때 발현하면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면 그래도 그 약을 뭐 조금 먹든지 안 먹고도 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나타나면 기능이 떨어져서 뭐 지능 발달이나 또 집중력 장애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 성장이 좀 느리거나 그런 경우는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는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게 가장 흔하고 90% 정도에서 이제 갑상선 세포 자체를 누군가가 계속 자극하는 건데, 아까 뇌하수체에서 자극하는 호르몬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하고 똑같이 생긴 항체가 희한하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자가면역 항체가 생겨버려 가지고 이제 갑상선이 붓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는 갑상선 중독증이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그레이브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진단명을 붙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염증이 일시적으로 와서 갑상선 세포들이 깨져서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 기능 항진증 약을 써서 치료하지는 않고, 주로 약을 써서 치료하는 거는 그레이브스 병 같은 것들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요드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눈이 튀어나오고 무릎이 부종이 생기고 이렇게 큰 갑상선 결절이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암은 이렇게 우리 계란 노른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쪼개 보면 이렇게 노른자 쪼갠 거, 그 완숙 쪼갠 것처럼 생겨 있는 종양이거든요. 이런 게 가장 흔한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그 안에 있는 노른자처럼 생긴 부위 있잖아요. 그거가 갑상선암에 해당되고, 오른쪽 거는 조금 더 다른 타입의 여포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암 중에 발생률이 1위가 된 지가 꽤 오래됐고, 근데 이제 여성암이라고 하면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이 있죠. 이게 특이한 거는 이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가임기 여성 시기, 즉 30대에서 한 50대 사이에 가장 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암들, 폐암이나 위암 뭐 이런 것들은, 대장암 같은 것들은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이제 예방하려고 할 때는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임기 여성 30에서 50대 사이에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에서, 주로 이제 여성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니까요. 물론 갑상선암은 남자분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표를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하실 때 30대, 50대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거나 또는 열심히 뭐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할 때
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있는데 그때 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냥 이제 뭐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인 그 월경이나 이런 걸 하기 직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잘 쉬어주면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하시는 게 그 간단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된 암 발생 원인으로는 이제 가장 많은 게 42%가 잘못된 식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수술 후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할 거고 한 42% 정도가 이런 잘못된 식생활에 있다 볼 수 있고 흡연이 36% 그리고 생각보다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나 손 씻기 같은 거를 통해서도 한 6% 정도의 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 작업 환경 같은 거 이것도 이제 마스크나 손 씻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과음, 술 줄이고 공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한 2% 정도 차지하고 식품 첨가물도 1% 그래서 이제 약을 남용하거나 음식 같은 것 중에 좀 과자라 뭐 이런 좀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음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것들은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갑상선암으로 집중해서 원인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거는 방사선 피폭 이런 방사선이 이제 피폭됐을 때인데 이 알파, 베타, 감마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사선에는 그래서 알파선은 종이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베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얇은 금속반을 뚫을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인체에 해를 미칠 수가 있고 감마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죠. 큰 원자로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콘크리트나 나무로 이렇게 막아야지만 겨우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는 방사선 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한도 우리가 방사선을 아주 피해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도를 어느 정도 주고 있고 그런 규정 같은 게 이제 이따 다음 그림에 나오는데요. 그때 보여드리고 가족력이 한 5%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병에서 암에서 가족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뭐 2명 이상 또는 3명 이상이 가족력이 있을 때 이제 가족력이라고 2명 이상 있을 때는 보통 가족력이라고 하고요. 가족성 무슨 암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한 3명 정도는 돼야지 가족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의심할 만하면 한 2명 정도로 의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진단을 붙이려면 한 3명 정도 이상 됐을 때니까 2명이 있다고 해서 이제 너무 우린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절이 있을 때는 이제 6배에서 30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는데 그 결절 자체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결절이 있음으로써 병원의 검진을 좀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호르몬 요인으로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자극이 돼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기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시기 요인으로는 요오드가 결핍되는 중국 내륙이나 유럽 내륙, 스위스 이런 데에서 이제 요오드가 결핍됐을 때 갑상선이 이렇게 붓는 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유두암하고는 좀 다르게 여포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칼로리를 너무 고칼로리 음식으로 먹었을 때도 병이 생길 수가 있고 비타민 D 결핍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일조량이 한 40% 정도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연 방사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어디냐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러니까 방사선이 단위가 조금씩 복잡해가지고 굳이 이런 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방사선이 어디서 맞느냐 이걸 좀 조심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연 방사선도 인공 방사선도 있고 자연 방사선도 있는데 이거는 기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자연 방사선 중에서는 브라질의 어떤 시에서는 자연 방사선이 10mS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간 조심해야 될 평균 그거를 1mS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이런 시 같은 경우는 1mS를 훨씬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사실은 갑상선암이나 암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내성이 좀 어느 정도는 생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 방사선에서는 위투시 검사가 요즘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위내시경 같은 게 워낙 보편화돼 가지고 근데 위투시가 또 한 10 정도 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슴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정도는 0.1 밀리시버트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번 정도 찍으면 1년에 허용량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 한 번 타는 거, 유럽 비행기 한 번 타는 거 왕복하는 거랑 이제 엑스레이 찍는 게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0.07, 0.1.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왕복하는 그런 승무원 분들도 이런 좀 건강 관리에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생각보다 낮은 방사선 양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방사선 양도 0.0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방사선 종사자, 즉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한 50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그 50을 누적해서 계속 뭐 5년간 하면 250이 되잖아요. 그래서 5년간 누적되는 거는 100 정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이 갑상선 염과 관련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논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이 99.8%로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후가 좋은데 왜 수술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 갑상선 수술하는 분들은 설명드리는 거 골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른 암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도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67%, 70%까지 좋아졌잖아요. 근데 폐나 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에 해당되고 유방암과 전립선암 경우는 90%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로 5년 생존율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돌연변이의 중첩량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아주 미약한 돌연변이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돌연변이는 P53이라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있으신 갑상선암 환자분들은 저도 수술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리고 수술해 놓으면 한 달 이내 또는 일주일 이내 다시 원형 크기 정도로 자라는 걸 봤을 정도로 되게 급격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 예후가 좋은 거는 초기 단계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후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수술을 꺼려 하신다고 하면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빨리 수술을 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후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유두상암이 이제 가장 흔하다 95%. 여기서 밑에 4번의 역형성암이나 이런 것들은 예후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저도 한 10내 정도의 수술 경험이 있는데 우연히 발견된 한 케이스 그냥 조그만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된 수술했는데 그냥 절제한 그 환자분 말고는 다 돌아가신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도 한 평균 생존율이 3개월 이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섭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후가 좋은 이유는 유두상암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초기암이 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점점점 진행되면 역형성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술하느냐? 이게 수술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원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5mm 이하의 경우는 수술 안 하고 지켜본다가 아니고 그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켜보는 트라이얼을 일본에서 조금 트라이얼을 했었고 그 결과를 조금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서울대병원이랑 삼성에서 이제 연합해가지고 워낙 수술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규칙 또는 뭐 어떻게 검사를 팔로우하겠다 이런 규정을 많은 저희 갑상선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환자분이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5mm 이하의 환자를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및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뭐 종양만 파낸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되고 어떤 종양이 퍼지는 범위까지 다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게 그 암의 일반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일본에서 2009년에 발표를 했는데 갑상선암을 7mm 이하, 여기서는 7mm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왜 7mm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7mm의 환자를 732명을 처음 관찰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논문을 발표한 병원이 구마 하스피탈이라고 그래서 갑상선을 1년에 한 2,000건씩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와중에 수술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한 700명, 7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켜보기로 했다가 이 중에 570명은 안 되겠다, 수술을 해야겠다 해서 마음을 돌리고 162명을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56명이 안 되겠다 해서 수술을 다시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정말 강심장이신 분들 106명이 7년 동안 지켜봤을 때 70% 정도에서는 정말로 뭐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지켜볼 수 있었고, 그렇지만 한 10% 정도에서는 사이즈가 1cm 이상으로 커졌고, 그 다음에 임파선 전이도 생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임파선 전이는 10%는 아니고 한 1.2% 정도. 그러니까 2명이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1명, 2명이겠네요.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초기 연구가 시작됐었고요. 그렇지만 이 두 개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요즘은 이제 암 자체의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구별하는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그런 연구 이제 미국 연수 갔을 때 그런 쪽으로 연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왔는데,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이제 수술을 범위를 이제 결정을 해야, 수술을 한 해만에를 결정했다고 하면 수술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제가 서울대에서 한 6년 정도 갑상선에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부 제거하는 게 가장 큰 유행이었고, 그때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교과서는 다 전절제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한 10년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제 일부를 제거하거나 또는 한쪽 갑상선만 제거해서 갑상선의 기능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부 제거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보시면 1cm 이상에서 이제 전부 제거를 한 걸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방사선 동요소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심한 경우는 전절제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갑상선이 있으면 방사선 동요소가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이거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 경부에 엄청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기관지가 막 흐물어지고 막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리고 실제로도 갑상선을 이렇게 전절제를 했다고 하는데도 많이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또 실제로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구멍이 생긴다라든지 식도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계획하면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연소 치료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부절제를 하면 이제 갑상선암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85% 정도, 많은 연구에서는 85% 정도까지 2개 이상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떼버리는 게 재발 안 하는데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기능을 위해서 남기는 것도 나중에 재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간 엽절제술과 전절제술을 비교했을 때 국소재발, 즉 갑상선에서 재발하는 게 14% 정도가 엽절제에서는 재발을 했고, 전절제에서는 2% 정도. 림프절을 해서 재발하는 경우는 엽절제에서는 19%, 전절제에서는 6% 정도로 사실 전절제가 결과는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년 동안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나머지 환자분들, 즉 한 80%, 90%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어떤 좋은 삶의 질 또는 갑상선 호르몬을 안 먹고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엽절제만 하는 기준은 뭐냐? 병이 하나만 있을 때 결절이, 그리고 1cm보다 작을 때, 그리고 갑상선 피막을 뚫고 나와 있는 애는 아무래도 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갑상선 안에 조용히 있는 애,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없는 애. 임파선 전이가 됐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퍼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정도의 경우에 엽절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떼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즘 그렇게
종양만 떼내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재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일부에서는 뭐 저도 예를 들어 좀 연세가 워낙 많으신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빨리 수술하고 굳이 자녀 수명이 많지 않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수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일단 현재 원칙은 엽절제술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 원칙 중에 절개 방법이 있고 흉터를 안 남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절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 후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서전들이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주로 목 아래쪽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와이셔츠 이걸 칼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우 칼라 인시전이라고 해서 이제 아래쪽에 한다 이런 뜻이고 이제 흉터를 안 남기는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처음으로 개발됐다가 이제 내시경은 이제 기구가 뻣뻣해 가지고 이렇게 관절 움직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한 이제 로봇 내시경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 방법이라는 거는 제가 서울대에서 펠로우를 할 때 이제 같이 교수님하고 같이 개발했던 방법이고 겨드랑이 방법은 연대에서 이제 시작한 방법이고 구강내로 하는 방법이 요즘 거두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부에는 흉터를 전혀 안 내겠다. 그래서 구강으로 진행하는데 아직은 기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구강내로 하려고 그러면 이 입주위가 약간 좀 트이는 이제 약간 찢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제 최대한 좁게 이렇게 조금 하면 뭐 뜯어지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저도 조금 더 기구가 줄어들면 그때 진행하는 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부 절개를 하면 이제 이런 로우 칼라 인시전을 하고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흉터가 남는데 이거는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 항상 최대한 목 주름보다 아래, 쇄골보다 아래에 놔가지고 아예 그냥 그 라운드 티를 입어도 안 보이게 밑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쇄골이 항상 주름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뼈 위에 주름이 있으면 원래 흉터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그냥 여기 좀 위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오히려 흉터는 조금 덜 남더라고요. 이건 저희 서울대에서 했을 때 이제 일단 최대한 흉터를 안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수술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게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흉터가 없는 갑상선 수술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이제 이런 거를 흉터 없는 수술을 하더라도 일단 고려해야 될 점은 너무 미용적인 것만 고려할 건 아니고 일단 완치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기능, 갑상선 수술할 때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갑상선이 갑상선하고 목소리 내는 성대하고 연결된 건 아니지만 성대로 가는 신경이 우연찮게도 갑상선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는 갑상선 옆에서 이렇게 접근하거나 그러니까 옆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한 2%에서 한 10% 정도 이내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밑에서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런 환자분처럼 이제 목소리를 내는데 그 신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예쁘게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04년에 제가 전문의를 따고 펠로우 전임의를 했었는데요. 2004년 전임의를 마쳤을 때 저희 교수님이 이제 자기도 다녀오셨던 이 구마병원에 아까 그 지켜보는 트라이얼을 발표했던 그 병원인데요. 그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은 아니신데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개인 병원 원장님이신데 이제 하버드 대학에 출강을 나갈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나 외국에서 학회를 하면 항상 맨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일본 갑상선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드셨는데 한 80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학회에 막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장님을 하고 계셨고 이제 저 1년 후배 전임이랑 같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이분들이 수술하는 그 프로시저를 봤는데
정말 대형 병원에서 좀 시스템을 갖추고 수술하는 거, 갑상선만을 위해서 이렇게 병원이 돼 있는 걸 보고 좀 사실은 많이 놀랐었고,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런 병원을 꿈꾸시다가 최근에 이제 강남에 이런 조그맣게 해서 병원을 개업하셔서 좀 후배들의 뭐 귀감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교수님의 배려로 여기서 한 달 정도 연수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무 기록을 본인이 다 직접 작성하고, 이 나이 드신 원장님께서 수술도 여기는 이제 개인 병원이라서 전공의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외과 과장이랑 페어가 돼가지고 내가 수술할 때 이 다른 분도 외래를 안 보고 나를 위해 기다려가지고 이제 같이 팀을 짜서 수술하고 도와주고, 또 같이 외래 보는 날은 같이 외래 보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발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병원이고, 그때 2004년부터 내시경 갑상선 수술을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이제 구멍을 4개를 뚫어가지고 카메라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로우 칼라 인시전, 절개하는 방법하고 접근하는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접근하는 그 트랙을 만드는 게 어렵지, 접근만 일단 되면 상당히 좀 절개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이 됐었고, 수술 자체는 막상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계점은 이 관절이 움직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 임파선 절제할 때 좀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유방을 접근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 유선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고안해서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로봇 장점을 2개를 들자고 하면, 이 카메라가 이게 그 로봇 그 카메라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눈이 2개가 있거든요. 곤충 눈처럼 2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닿아도 그러니까 피가 묻어도 반대쪽으로 볼 수 있고,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상당히 좀 머리를 많이 쓴 방법, 그 카메라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 관절 움직임이 540도 정도까지 막 돌아가서 아래쪽 뭐 심지어는 뒤쪽까지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수술할 때 수술의 어떤 제한점을 그냥 거의 없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하려면, 이제 수술을 잘 한다는 거는 환자분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준다는 건데, 수술하기 전에 미리 환자분의 병기나 위험도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위험군하고 고위험군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발할 것 같은 사람하고 재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잘 구별해서, 재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이제 내시경으로 로봇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절개를 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절개를 하는데, 그래서 전절제술이나 이런 부분절제술 같은 범위를 결정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내시경만 있을 때는 진행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일단 이제 그때는 절개법을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로봇 내시경 수술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임파선 절제까지도 다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약을 먹기를 꺼려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상선 호르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아에서 머리 발달과 그 골격 발달, 즉 키 크고 머리 좋아지는데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기능이 떨어지면 먹어줘야지만 애가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돌연변이나 암 위험성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기능이 부족한데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호르몬 보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얼마만큼 보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뇌하수체 호르몬을 너무 억제를 해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골다공증하고 혈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것들이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누르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억제하느냐를 이제 마찬가지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학회지에 이제 제가 미국 가이드라인하고 한국 가이드라인을 권고안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투고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만 발췌한 건데요.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좀 세게 눌러주는 게, 억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이제 환자분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서까지 계속 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수술 직후부터 환자분 상태를 평가해 가지고 적당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째에도 좀 조절하기도 하고 6개월째도 조절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분은 고위험군이었더라도 재발을 안 하고 깨끗하게 있으면 이제 저위험군으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위험군이 되면 이제 약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약을 끊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거나 또는 또 애를 갖고 싶은 그런 갑상선 수술하시는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하면 1년 정도는 아기를 못 갖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라서 제가 급히 한글로 바꾸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아무튼 뭐가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폐전이하고 뼈전이가 있을 때는 동요수 치료를 꼭 해줘야 됩니다. 사기 갑상선암일 때는 꼭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진행이 많이 된 그런 진행성 갑상선암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약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임파선 전이만 돼 있는 경우는 확실하진 그러니까 환자분의 어떤 생존율을 높이는데 확실한 그런 결과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절제를 했다고 해서 다 동요서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고 돼 있어서 이제 일단은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사기암, 뼈하고 폐전이가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좀 심하게 진행이 돼 있는 경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술 후에 어떤 합병증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이제 뭐 외국 나가거나 이럴 때는 전날 수술을 안 잡는데, 그래서 수술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되게 수술하고 나서도 되게 마음 졸이면서 저는 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수술을 못해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혈관이 막 묶어놨던 혈관이 뭐 풀린다라든지 틀어진다라든지 이런 일이 첫날 보통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수술하는 당일날은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모두 대부분은 일시적인데 이제 간혹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가 1%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 부갑상선 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신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갑상선 살리는 것은 수술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갑상선을 잘 살리시는 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수술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대신에 부갑상선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또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살리려고만 하면.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임파선이 많아서 또 그거를 이제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파선은 깨끗하게 하면서 부갑상선은 살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로 가는 신경을 보존해야 되고, 뭐 임파선이 새거나 뭐 감염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흉터 또는 뭐 갑상선 수술하고 눈이 좀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수술할 때 너무 이 목 경동맥 쪽을 너무 누르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그쪽으로 가는 교감신경이 눌려가지고 이 동공이나 이렇게 이 눈꺼풀이 좀 처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생기게 수술할 때 좀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갑상선 기능 정하증은 대부분 치료 없이 그냥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만 증상을 잘 조절해주면 되고, 이런 신경은 여기 노란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되게 가느다랗게 기도 옆으로 이렇게 싹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제 사실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무튼 큰 종양이라든지
임파선 전이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신경을 찾아내는 기구 또는 신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구가 보호막가 돼서 좀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후두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음을 다루는 이런 신경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 노랗게 조그맣게 내려오는 그 신경이 이제 요 부분, 요 신경이 갑상선 위에 있는 이 성대 부분의 근육, 미세한 근육에 들어가서 이 고음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를 보존하는 팁은 여기 이 혈관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아래쪽에서 결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팁이고, 이 혈관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뭉툭 자르면 이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흉관 손상은 이제 그 우리 몸의 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액량의 1%에 해당되는 게 진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 진물 통해서 임파선 같은 것들이 이제 서로 그 교통을 하는데, 그 진물이 가는 최종 창구가 이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어떤 전이 경로도 약간 왼쪽 아래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임파선이 이렇게 어떤 흐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암세포가 막 자기가 기어서 막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 몸의 흐름에 맡겨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파선 순환을 통해서 지금 가는데, 이쪽으로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쪽 수술하다 보면 이런 흉관이 손상돼 가지고 이렇게 노란 물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 관을 꽂아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많고, 이게 막 하루에 1리터씩 나오면 그때는 급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꿰매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꺼풀이 약간 처지고 동공이 수축되고 이런 일이 교감신경을 눌렀을 때 벌어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수술할 때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하고,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이 원래 갑상선도 안 좋지만 어깨나 목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목 운동이나 어깨 운동을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목을 이렇게 막 돌릴 때 너무 막 이렇게 막 돌리면 목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또는 이렇게 그 뒷짐을 지고 이렇게 목을 견고하게 해주신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고, 이제 딱 하나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하늘을 보는 자세만 취해도 뭐 경부 디스크라든지 이렇게 목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중에 이제 식사 원칙으로는, 이거는 이제 유방암이나 다른 암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골고루 드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에 해당되는 것들, 그다음에 우유나 유제품 등을 많이 드시고, 과일은 뭐 꼭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그리고 양념과 조미료를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이 비타민 D가 최근에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그리고 다른 암과에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D가 결핍됐을 때 관련된 질환이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백혈병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갑상선암 환자에서도 대부분 결핍된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보충을 해주고 있고, 또 골다공증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핵, 당뇨, 건선 같은 좀 잘 낫지 않는 그런 질환에서도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관련이 돼 있고, 당뇨, 고혈압, 낙상, 성인 행동 장애, 이거는 이제 치매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파킨슨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런 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잘 보충 또는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비타민 D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5분 정도 점심시간대에 햇빛을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래서 주요 공급원은 햇빛이 피부를 때렸을 때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타민 D가 되고, 이게 간으로 가서 한번 수산화가 되고, 또 신장에서 두 번 수산화가 돼서 이제 활성형의 비타민 D가 되기 때문에 햇빛 보는 게 중요하고, 간하고 신장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든 어르신들 중에 투석을 하시거나 또는 간 경화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약을 또는 비타민 D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가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호르몬 보충을 쭉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어서 규칙적인 운동과 일광욕, 그다음에 칼슘이 많은 음식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할 때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 또는 골밀도에서 그 평균 분포보다 바깥쪽에 있는 분들이 좀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뭐 가벼운 운동 또는 헬스 같은 조금 무거운 운동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하다 해보면, 이제 발생률과 예후 면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꼭 수술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초기암이기 때문에 예후가 좋다라는 거는 뭐 그건 제가 생각한 외과 의사로서 당연히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기왕에 할 거면 빨리 수술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치료 원칙으로는 이제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도를 잘 평가해 가지고 다 막 전절제를 한다라든지 다 로봇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후에 합병증이라든지 그 환자 관리 같은 것도 의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